검찰개혁은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4명의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외쳤으나 용두사미,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 바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됐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가 더 큰 숙제였고 신군부 세력이 더 큰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특별검사 제도, 즉 특검이 이때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옷 로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물론 검찰개혁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대대적인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하지만 이라크 파병, 대북 송금 특검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취임 2개월 뒤 직접 수사권을 가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힘까지는 제어하지 못했는데요. 중수부는 대검 산하의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기능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의 열망과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검찰개혁의 의지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3시간 뒤 전격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히며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역대 5번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네, 이슈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없는 검찰개혁,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은 최진봉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검찰 특수부 축소 그리고 명칭 변경 개정안 의결이 됐습니다. 뭐 상당히 빠르게 이제 과정이 밟아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1차적으로는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1개의 개혁 과제, 법무부가 이제 입법 사항이 아닌 요소들, 법무부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아니면 규칙을 변경해서 바꿀 수 있는 검찰 개혁의 조건들을 완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본인은 이제 사퇴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무부는 이미 모든 걸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오늘 올라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게 특수부 3개로 줄이는 거잖아요. 7개 특수부가 있는데 그걸 광주, 서울, 대구 이 3군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는 특수부를 3개로 줄이는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수보회의에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10월 안에 나머지 10개 사안도 함께 해결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참모진이나 국무위원들이 이 부분을 잘 이제 고려해서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문제도 규칙이나 시행령 변경을 통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그러고 나면 이제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11개의 그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규정을 바꿔서 제도하고 나면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된 입법은 국회가 할 일이니까 그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다른 야당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그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어떤 검찰 개혁 작업은 입법,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봐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 입법상이 아닌 요소들이 11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걸 조국 전 장관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실제 법무부에서는 이미 안이 마련이 됐고 그걸 국무회에서 오늘 하나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스타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뭐 오늘 먼저 시작한 말씀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께서 그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닌 예를 들어서 검찰청 직제 같은 것들은 이제 훈령이기 때문에 행정부처 이제 국무회의에서 오늘 통과시켜서 먼저 개혁에 착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금 검찰 개혁의 그 4대 개혁 기조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기조하에 시행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검찰 조직 정상화 및 기능을 전환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이제 내부 투명성 확보. 이게 검찰 권한이라는 것을 결국 수사 과정에서 거의 뭐 불가피하게 그 피의자의 어떤 인권을 침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수사권의 어떤 행사에 있어서 그런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최근에도 많은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또는 별건 수사 이러한 어떤 관행에 이제는 제동을 걸 때가 되었다. 이러한 이제 기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이것은 결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인권 침해적인 일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필요 최소 한도로 줄이겠다. 이러한 좀 기조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 연내 추진 과제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내 추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는 과제들은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이렇게 나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먼저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법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훈령이 아니라 이제 법무부령으로 격상시키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내부 규정의 규범력을 이제 높인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내부의 공무원들이 단순히 국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내부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의 그 불법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규범력을 높여서 격상시켜서 법무부령으로 만약에 하면 이러한 법무부령에 위반된 수사는 그것 자체로 불법한,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향후 어떤 그런 인권 보호의 어떤 규범력이 되게 강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격상시키겠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국회 조응천 의원이 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이제 대단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의원 입법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방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그러한 규칙을 위반을 한 검사 내지는 수사관에 대한 징계 내지는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이제 마련 그런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감찰 권한에 대한 그 법무부의 어떤 실질적인 통제 방안이 조금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이제 2차 감찰 권한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그것을 이첩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검사의 어떤 그런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수사 기록을 분실을 해서 뭐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보면 그것도 징계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검사의 그런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징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최근에 그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조국 일가에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보면은 샅샅이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징계 내지는 형평성 있는 수사권의 어떤 그런 실행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이제 불쏘시개를 얘기하면서 자신은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개혁의 초석은 마련을 하고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후임자, 이제 장관 인선, 법무부 장관 인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일 텐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은 누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분들은 현역 의원들이 일단 많아요. 이유는 이제 청문회 때문에 그래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법무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하는 방안, 이 방안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급하게 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대행 체제로 가고 예. 사법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법무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예. 전국이 빠르게 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안을 한 게 그거 아니에요. 10월 말까지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자. 네. 이걸 야당들에게 제안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임명을 누군가를 지명을 하게 되면 이 전국 자체가 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또 거기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추진력도 떨어져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예 10월 말까지는 대행체제로 가고 예. 사법개혁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먼저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무장을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볼 것이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 안은 이제 누군가를 빨리 신속하게 임명하는 방안인데 그 현역 의원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문회 통과 여부예요, 사실은. 예. 네. 이번에도 만약에 조국 장관처럼 저렇게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샅샅이 뒤진다 이래버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현역 불패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임명돼서 낙마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름을 오르내리신 분들은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다천 타천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고 예. 또 이제 외부에서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 대표라 하시는 분, 이분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네. 지금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서 대행 체제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후임 장관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동력이 어떻게 될까에 또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법무검찰개혁위원회로 관심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국이 사퇴한 이후에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표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결국은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은 조국 장관의 그 2호 지시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조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개혁에 어떤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요. 예. 먼저 그 직제를 보면 이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는 예. 네.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무부 훈령 1114호 훈령에 의해서 예. 이미 그 제도적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근거 규정상 그 지금 임기가 1년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달 말일에 지금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아직 내년까지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한참 남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예. 이제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힘이 조금 빠질 수 있으리라는 뭐 우려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예. 아마 그런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 그리고 개혁위의 근거 규정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마 그 검찰 개혁 이슈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무검찰개혁에는 일단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조국 사퇴 그 여파는 좀 역시나 큰 것 같습니다. 뭐 잠정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서초동 집회가 이번 주말에 또 예측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사를 썼는데 지금 이제 그 집회를 주최하는 범국민시민연대는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 예. 지금 만약에 서초동 집회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뭐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네. 이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물론 제 예측입니다. 이것도 뭐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뭐 대규모 대중 집회를 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얼마나 그런 얘기는 했어요. 지난번에 이걸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얘기하면서도 검찰이 개혁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면 예. 언제든지 집회는 다시 열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저는 집회가 열릴 거로 봅니다.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물론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부분은 고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예.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검찰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어제 대통령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검찰이 이제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필두로 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하고 본인들도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추후에 시민들이 집회, 대규모 군중 집회로 열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키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한 2달, 뭐 길게 보면 한 3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여의도 정가에서 나왔던 얘기인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사태를 조국, 윤석열 동반 사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검찰은 공식적으로 언급할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조국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몇몇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좋은 제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여당이나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물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까지 사실은 법무부에 할 수 있는 비입법적인 사항으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은 이미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 조국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시행되는 시간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지금 특수부 축소하는 거, 인권 수사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야당은 뭐라고 공격합니까? 자기 안에 수사받는데 그거 비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그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저는 물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10월 말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이제 국무회 통과해서 하나가 시행됐잖아요. 특수부 축소 문제는. 나머지 것들도 10월 말까지는 시행되도록 대통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장관에 앉아 있는 동안 야당은 계속 그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물러나 주는 것이 법무부가 개혁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훈령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퇴진했다고 해서 본인도 퇴진한다 이래 보세요. 그럼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검찰은 검찰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수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검찰은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수사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당장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결코 여당에도 유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일을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6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뇌종양 그리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텐데 어제 수사를 중단하고 정경심 교수가 귀가 조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소환이 불가피할 텐데 6차 소환 조사 그리고 앞으로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지 좀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보통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금 어제까지 5번째, 6번째 소환을 받는 경우는 정말로 거의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일이어서 과연 6번째 소환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불과 뭐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지금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영장까지 청구할 것으로 다들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수사가 결국은 이게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조금 의문이고 아마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6번까지 부르는 상태까지도 영장 청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검찰 내부적으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넘기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구속이라는 게 사실 우리 형사소송법상은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구속 사유가 결국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그다음에 구속과 관련된 어떤 고려 사유로서 범행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과연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렇게 수사받다가 도주를 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나 싶고 증거 인멸 같은 경우는 이미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웬만한 증거는 다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불구속 수사를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뭐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가 필요하다면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 많은 보도를 접합니다만
영장 청구 초읽기 이 보도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그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검찰 내부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그건 저희가 좀 뭐 추측입니다만 네.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뭐 얘기가 많습니다. 뭐 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당장 총선 출마 얘기까지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네. 그걸 꺼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금 당장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본인은 이제 장관직을 그만뒀으니까 당장은 가족들 돌보는 일에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럼 서울대 교수직을 어떻게 할 거냐. 서울대 교수직은 30일 그러니까 공직에서 물러난 지 30일 이내에 다시 복직한다는 복직원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규정을 보면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만 3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복직원을 내면 복직이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35일 정도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규정상. 예. 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복직원을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예.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걸 뭐 아예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총선 출마 문제는 저는 이거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정경심 교수와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어떤 결말을 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호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게 6차 소환까지 했는데 영장 청구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이건 검찰이 뭔가 중요한 어떤 단서나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 있으면서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망이라고 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이제 10월 말 안에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뭐 이번 주 한 번 더 부르고 다음 주까지 연당된다고 다음 주를 넘어가는 건 사실은 조금 너무 길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음 주 안에는 영장 청구 여부가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일단락되고 그럼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1심 만약에 재판을 열게 돼서 1심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총선 전에 끝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심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가 조 장관의 추후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만약에 1심에서 문제 없다거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승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나 예. 아니면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조사 내용이 그냥 구속영장이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고 예. 별로 그렇게 논란이 많은 상황이 돼버리면 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보가 그러니까 여지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반대의 경우 예.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예. 아니면 재판에서 불리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예. 조 장관 입장에서는 정책 행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 예. 장관이 차후에 어떤 행보를 할 거냐. 그러나 총선 출마도 완전히 꺼진 분은 아니다.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큐브 시간에 전문가의 한마디를 듣고 가는 시간이죠. 한 줄 참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참견 최진봉 교수께서 준비해 주셨죠? 예, 저는 수다토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예. 수다토류라고 하는 것이 수압이 세면 뚝이 터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이 강하면 뚝이 터져서 그 물이 전체를 밀고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여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이만큼 큰 만큼 그 도도한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선택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큐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